하시죠. 예. 예, 저는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장 한덕승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패널인데 패널이 보통 이제 토론 참여자를 패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패널로서의 역할보다는 좌장으로서의 아니 저는 철저하게 질문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공식 직함이 위원장님이시죠? 이게 여러 개라서 그냥 편하게 보세요. 그래서 노 위원장님으로 이렇게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모 세대도 그렇고 우리 세대도 그런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밥 먹여줘. 민주주의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시기상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자치분권이 밥을 먹여주는가?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가? 아니면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준비가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강의의 제목이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인데 다시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까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저희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자치분권 되면 내 주머니에 얼마 들어와? 이런 얘기죠. 가장 쉬운 얘기이기도 하고 답하기 제일 어려운 얘기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민주주의란 말이 우리 사회에 되게 귀에 거슬리는 말입니다. 사실 거슬리는 말이에요.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은요. 민주주의 자꾸 하면요. 수박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수박. 뭐예요? 겉은 퍼런데 속은 빨간. 이렇게 하는 인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 90년대 중반까지 이 동네 뒷길에서 젊은 여자가 만약에 죽었다, 살인사건이 났다. 그럼 이 동네에서 껌 씹는 애들이요? 껌 씹던 애들 다 잡혀갔습니다. 뒤지게 맞았어요. 그런데 30년도 한 20 몇 년 지난 지금 경찰서에 가면서 매 맞을 걸 걱정하는 국민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누가 바꿨냐 이걸? 에? 아니 세상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지? 이걸 생각해보면 뭐냐면 민주주의가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우리들 생활 속에 촘촘히 배어들은 거예요. 경찰들을 교육하는 데 내에도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내재돼 가기 때문에 함부로 국가의 주인이 국민을 때릴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변했잖아요. 저는 이 민주주의 역시 되면 당장 내년부터 10만 원 생기고 그다음부터 20만 원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작동 원리가 민주주의라면 저는 자치분권 역시도 그와 유사한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작동 원리로서 민주주의 바탕 위에 그것이 작동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다양한 방식의 우리 삶의 변화가 있을 거고 그것은 우리의 자긍심과 자부심 또는 지역의 행복감을 확실하게 높여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해줬습니다. 지금 이제 그거는 나중에. 아니 지금 방금 하신 말씀 예. 아니 지금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질문을 하고 네. 답을 해주시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그러면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치분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의 흐름이고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주민자치가 이제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치 역량이 좀 준비돼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지방정부의 수장이라든가 중앙정부의 수장이라든가 이런 리더가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더가 그 지역 또는 나라를 이렇게 소위 리더하는가에 따라서 확실하게 바뀌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그런 자치분권으로 갈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 가야 되는 당위를 설명드린 건데 내 생각에 어떤 지도자의 어떤 덕성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자여야 된다. 반드시 이거는
근데 민주주의가요 대의제로 귀결되면 약간의 자기 독재가 나오거든요. 그게 있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이런 말씀드렸죠. 아니 시장 군수들이 다 권한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줄 준비 또는 마음의 자세 이거는 전 정말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다니면서 강연을 할 때 공무원들 대상으로 강연할 때 되게 강하게 합니다. 당신들은 월급을 받고 그만두면 연금까지 받지만 당신을 고용한 국민들은 지금 전혀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주도해서는 안 된다. 당신들은 저들이 결정한 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 반감이 되게 셉니다. 에이, 내가 우리가 다른 거지 무슨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 뚜렷하게 이런 자격이 필요하다 또는 저런 자격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대체적인 지향성만이라도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헌법의 핵심 가치는 주권재민입니다. 주권재민. 그러니까 실제 권한이 있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권한을 돌려주고 결정권과 다양한 권한들을 어떤 방식으로 돌려줄까에 대한 장기적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끓여야 될 거냐면 이런 거죠. 소 대통령이 될 거예요. 지금도 그런 비판은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단체장의 권한이 너무 커요. 의회의 권한은 너무 약하고 단체장의 권한이 너무 크거든요. 유럽하고 비교해보면 유럽에서 보면 우리나라 단체장들은 거의 대통령급입니다. 의전, 대우 이런 게 뭐 월급을 떠나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단체장에 대한 게 크죠. 제가 이거 실제 실시간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시장, 도지사, 도의원, 시의원을 얼마나 뽑을 필요가 있겠냐, 꼭 뽑아야 되냐 이거를 해봤거든요. 이거 투표기로 한 200명 넘게를 결과가 이건데 뭐 질문 드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도지사 반드시 뽑아야 된다 75, 시장 반드시 뽑아야 된다 82, 도의원 반드시 뽑아야 한다 15, 시의원 반드시 뽑아야 한다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사실 골고루 퍼져 있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집중되어 있는 거와 지금 권한의 어떤 크기도 같을 수 있는데 저는 딱히 정한다기보다는 주권재민의 원리를 어떻게 다양한 행정에서 현실화시킬 수 있냐 하는 저는 기본적인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제 성남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성남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이제 자치분권 시대가 활짝 열리기 위해서는 리더가 갖춰야 될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자여야 된다. 주권재민의 원리를 정확히 몸으로 체현하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우리의 현 상태가 어떤가? 성남시의 현 상태가 어떤가? 지금 민선 5, 6기의 성남시 리더가 이재명 시장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님의 리더십이 어떤지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언론을 통해서 보는 거 말고는 제가 아는 게 별로 거의 없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최근에 1,800억인가? 예, 그거 하는 거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1,820이요. 아니 이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언론에 1,800억이라고 나와서 그냥 아는 거죠. 그래서 1,800억 시민들에게 나눠준다. 좀 되게 획기적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으로 나눠준 게 아니라 별도의 이익을 얻어서 냈다.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거라서 획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분이 어디에 충실한 분이냐면 대의민주주의에 매우 충실한 분이다라는 건 동의합니다. 제가 보면. 왜냐? 이분은 돌파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슈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생각을 정확하게 관철시킬 줄 아는 소위 언론을 정확히 잘 이용하실 줄도 알고 언론을 적절하게 이용할 줄도 알고 여론을 어떻게 끌어가야 되는지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전국에서 가장 탁월하신 분이고 근데 이것이 직접 민주주의 요소하고 딱 만나게 되면 이건 그런데? 라는 이건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면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에 충실한 것과 직접민주주의에 충실한 거는 이게 저기가 아니에요. 절대 이렇게 반대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 핵심은 저는 직접 민주주의가 더 낫다는 것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직접 민주주의가 훨씬 더 나은 제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아직까지 상당수에서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좋은 측면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 사회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과연 안전하겠냐는 건 저는 아직은 확신을 못하겠더라.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제가 딱 두 가지 관점에서 보자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이재명 시장님의 이미지는 매우 훌륭한 민주주의자다. 그러나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런 면은 좀 부족하게 보일 수 있다. 이게 제가 언론을 통해서 느끼는 이재명 시장님의 모습입니다. 좀 더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질문을 드리면은 그 시대의 흐름은 이제 획일성이 아니라 이제 다양성, 뭐 차이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결정도 한 사람한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논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 정부, 현 시행 정부의 수장인 이재명 시장님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관점에서 평가할 수도 있는데 결정권을 독점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올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현행 제도 하에서 되게 충실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의제니까 현재 다만 대의제의 부족한 부분을 직접 민주적 형태로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자치분권의 방향은 현실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당위를 말씀드린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저의 주장과 당위를 말씀드린 거고 지금에 있어서의 결정권을 독점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다양한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직접 민주주의를 굉장히 신봉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저는 그런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의회와의 좀 이렇게 안 좋은 계속 소리는 언론에서 보더라도 왜 저러지 이런 정도는 저도 느끼겠더라. 제 성남시민이 아니지만 그런 건 좀 느끼겠더라 정도를 더 이상 제가 뭐 아는 게 없어서요. 예. 다음 질문은 시간이 언제까지죠? 원래 예정된 시간은 4시 30분까지입니다. 강사님 이후에 또 일정이 5시에 네네네. 태평 삼동인가가 아마 그럼 무슨 삼동인데 거기 강의가 있어요. 예. 그럼 4시 반까지. 아니요 뭐 한 40분까지 해도 뭐 10분이면 갔네. 지금 시의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자치분권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량이 강화돼야 되는데 자치단체의 역량이 강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시의회의 역할이 더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성남시 의회가 사실 어떤 제가 여론조사를 보니까 시민들의 만족도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이 시의원, 도의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성남시 의회가 시민들을 이제 대표하는 대의기관인데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이 중론인 것 같아요. 성남 시민들의. 그래서 앞으로 성남시 의회가 성남시의 뭐 특정에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 성남시의회가 어떤 분들이 좀 진출을 해야 되고 그런 좋은 분들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행 선거 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답변을 확실한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중대선거구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갈 수 있는데 현재 2인 선거구 같은 경우는요. 그냥 공천이 곧 당선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묶어서 중대선거구로 기초의회는 가야 된다. 저는 도의원들도 그렇게 묶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그냥 두 당 중에 한 당밖에는 할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뭐 구에서 도의원을 뭐 2명 뽑는다든가 3명 뽑는다든가 이렇게 묶여서 가는 것이 앞으로 옳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국회의원은 장관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시의원은 시초국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요. 국회의원이 장관을 할 수 있으면 시의원도 국장을 할 수 있어야죠.
그게 맞는 겁니다. 못하게 하려면 다 못하게 하든가. 할 거면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게 한다는 게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그 독일에 가면 작은 정부는 의원만 5명 뽑아갖고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국장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상. 복지, 뭐 문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시장역을 6개월마다 한 번, 3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의회에 사실상의 심의권 외에 아무런 권한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개헌 중에 하나, 논쟁 중에 하나가 감사원을 국회로 두자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으로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뭐 기초단체의 감사실도 의회로 가는 게 맞아요. 예. 집행부가 집행하고 집행부가 감사하는 게 있어요. 집행부가 집행하면 의회가 감사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감사원도 이번 개헌 때 아마 국회에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건 정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도 그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는 넘어갈 확률이 많다면 저는 그런 식으로 조금 물론 한 번에 다는 못하더라도 그런 식의 위상 강화를 통해서 의원들이 책임의식이 높아져야 돼요. 근데 이게 현재 구도가 이게 여러분들 좀 긴데 짧게 줄여보겠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후졌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후졌다고요. 정치인을 감산하는 공장이 정당인데 정당들이 너무 후져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다 자영업자예요. 이 정치인들이요. 프랜차이즈가 같아도 같이 협조하지 않습니다. 비록 분식점을 하는 사람이나 대형 가드를 하는 사람이나 종목만 다르지 하는 짓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기 남 경쟁자 이기고 이런 과정에서 협력도 안 하고 같은 프랜차이즈끼리도 단결도 안 되고 이게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산 공장을 바꾸지 않으면 현실에서의 정치 품질이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근데 정당을 바꾼다는 게 이게 어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어서 과거에 우리가 다 지역에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 국민개혁정당이라고 하는 것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긴 너무 이상적이어서 현실적으로 의원을 못 내고 의원 내는 데는 현실적으로 현장에 힘 있는 사람들이고 결국 양당이 그냥 다 의회를 다 장악하다 보니 새로운 게 전혀 안 나오고 근데 저는 이런 문제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보지 의원들 개개인의 어떤 품성의 문제로만 보진 않습니다. 왜?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면 변화력이 있습니다. 물론 도저히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의 경우 책임감을 주면 책임 있는 자리가 바뀌는 현상이 있더라.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주민들이 자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이제 역량이 이제 높아져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데 실제 그런 역량과 조건을 높이고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고민들, 제도들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 좀 잘 되는 사례를 아까 성북구청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 좀 잘 되는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죠. 금천구가 지금은 그런 분야에 제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가 동장을 선출했어요. 실제로 한 동이지만 그래서 성공 못할 거다고 저도 생각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동장을 선출하려고 2동을 아주 파격적 조건으로 모집했는데 안 왔어요. 아무도 지원을 안 했어. 못 뽑았어요. 아직까지 요원한데 저는 이걸 보시면 오히려 다른 점에서 말씀드리면 답이 될 것 같아요.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를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던 사안들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무상급식, 이 당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무상급식, 청년배당,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우리가 다들 들었던 거 이걸 누가 제시했냐는 거예요. 국가가 제시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방정부가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이 이슈를 만들어 나가고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현행 여러 가지 불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 제시해서 그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저는 사례적으로는
그 오히려 지민자치를 잘하는 사례보다는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고, 만약에 조건이 있다면 이런 거 원해요. 주민자치위원을 예를 들면 50명을 한다 그러면 전 10명 정도는 급여 한 100만 원 정도, 활동비를, 그러니까 급여라는 개념보다 활동비를 100만 원 정도 주는 돈 주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 내라,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 1년에 얼마를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참여를 제약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공적인 일을 하는데 왜 공공적인 돈을 못 써요? 당연히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공공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은 활동비를 주는 게 정상이거든요. 저는 통일이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국방비 아껴서 그런 거 써야 된다, 이런 생각 되게 강하게 하는데, 전 주민자치위원 50명 중에 예비 후보위원 몇 명, 본위원 몇 명, 그럼 본위원이 뭐 10명이든 15명이든 월 100만 원씩 활동비 줘서 정확하게 활동해라. 이전에 마을 사무장제 도입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소처럼 골목석 관리사무소를 해서 이런 주택가에 일정한 구역별로 관리사무소를 둬서 여기도 하고, 그 아파트 관리소처럼 이런 제도들이 저는 우리 사람들을 확실히 바꿔나갈 제도들인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고, 저는 그런 돈을 확실하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먼 돈 특수활동비 몇천 원씩 갖다가 다 그렇게 해먹는데, 그 돈 갖다가 그런 거 해야죠. 주민자치위원들 돈 주고 활동하시라, 열심히 하시라 돈 주고, 또 막 이 성남, 제가 이번에 보니까 뭐 구도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딱 블록으로 끊어서 아파트 관리소처럼 택배도 좀 받아주고, 경비도 좀 해주고, 어디 이렇게 불 잘 끄고 자나 이렇게 봐주는 관리 아저씨도 두고,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것이 지역 공동체 하나의 블록이 되는 그런 형태의 변화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요, 행정단위를 더 쪼개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너무 커요, 우리나라 행정단위가. 그래서 뭘로 하고 있냐, 학구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구, 초등학교, 같은 동에도 초등학교가 다르잖아요. 그 학구 단위로 행정구역을 바꾸려고 지금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 크니까, 같은 동 하나가 너무 커. 그래서 그렇게 우리도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골목관리소 같은 걸 둬서 블록별로 우리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정도 질문이 더 남아 있는데, 그 마지막에 지금 오신 분들 질문을 받기보다는 지금 받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한 분만 먼저, 한 분만 질문하실 분 있으면은 직접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죠. 예. 오래 손을 들었는데, 네네. 앞으로 그 질문하고 이상한데, 그 흔히 듣는 말이 그 얘기하는 것 같은 그 민주주의가 바꾸냐 하는 말. 이게 이런 자리에서는 그 유두리 있게 넘어가요. 예. 그 술자리에서 이 설득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내 자식 설득하는 것도 어려운데 생각이 다른 사람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더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민주주의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야, 저 사람 법 없이도 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 법 없으면 맞아 죽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법 없으면 그 사람 맞아 죽고 사기당해서 망하고래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법 없이 산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법이 되게 중요한데, 민주주의 사라지면 지나가다 경찰에 맞고 깡패에 맞아요. 예. 국민이 주인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하는 원칙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너 술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 민주주의 없어 봐. 너 자식아 경찰에 끌려서 뒤지게 만든 자식아. 이런 정도가 제가 볼 때 적당해요. 그걸 안 되는 분을 갖다가, 내 자식도 설득 안 되는 나라에서, 세상에서 그걸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저는 제일 적당하고, 생각이 다른 분하고 만나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저는 저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잘 안 만나요. 오랜 경험을 했는데요. 세상의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사람하고 만나세요. 예, 저는 그렇게 삽니다, 그냥. 정답이라고 나왔습니다. 예. 그 6월을 그 준비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한 분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질문 좀 해주시죠. 예. 누구 6월을 준비했어요? 6월을 준비하는 유재순입니다. 6월 60 항쟁 기념식 얘기하시는 어떻게 거죠? 하셨어요? 네. 그 전날, 그 훗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민이 얼마나 그 준비되어야 되나, 그러니까 역량 강화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와서 닿거든요. 뭐 작은 일만 하더라도 사실 공무원들이 너무 관여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한다. 이미 시나리오가 다 있어갖고 간사님 그걸 읽으면 돼요. 이거 정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대로 해주세요. 근데 그건 거기에서뿐만이 아니라 관과 연결되어 있는 많은 그런 단체 행사라든지 그런 데서 그런 게 되는데, 이제는 이런 거부터 우리 스스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가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지금 제가 아쉬운 게 선생님하고 지금 이렇게 그 대담하는 거를 이거를 온라인으로 좀 이렇게 생중계를 할 수 있었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질문이라기보다도 사실은 그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만 꼭 집어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그 유월을 준비하시는 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꾸준함과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주민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사실 정치인의 이미지는 작은 것이 보여서 큰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래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가는데, 첫째, 이메일이나마 편지를 쓰세요. 하루에 한 번이 됐든 이틀에 한 번이 됐든 정해놓고 쓰세요.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보낸다 그러면 나의 주장, 오늘 청와대에서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나는 정말 환영한다. 한 줄이어도 돼요. 네? 야, 특활비 저렇게 쓰다니 저런 나쁜 놈들. 오늘 화가 났다. 2줄이어도 돼요. 그렇게 해서 만나는 분들, 명함 받는 분들, 알게 된 분들한테 그냥 메일로 보내세요. 저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류재순이요. 재순이의 정치일기 이렇게 해서 보내셔도 돼요. 이 주장이 싫은 사람들이요 지워버릴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좋은 사람은 이 사람이 생각이 괜찮네. 이게 5명이 쌓이면요 조직이 됩니다. 조직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10명이 쌓이면 후원회가 돼요. 그 대신 문제는 꾸준하게 얼마나 하느냐인데,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걸 안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정치인은 골목을 다루는 정치인이 제일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준비하시면 그리고 저런 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어떻게 당 대표면 공천 바로 드리겠네. 감사합니다. 당 대표가 아니라서 아쉽습니다. 응원이라도.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민자치 시대, 분권 시대로 이제 가는데, 그 시민으로서 이런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사실 시민의 수준과 정치인의 수준이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민으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촛불을 들어서 독재자를 건재해서 끌어내렸잖아요. 근데 아까 시민사회단체는 후원금이 급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촛불 정신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분의 말씀이어갖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특정한 분의 말씀이어서 제가 좀 약간 꺼림칙한데,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만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는 말은 정말 그분이 하셔서 말씀이 아니라 이거 원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얘기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그렇지 않아요. 마치 무슨 선언문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나의 미래에, 내 앞으로 20년 또는 30년 후의 미래에는 저는 그룹홈이 저의 노년 생활일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나는 어떻게 준비하지? 그러면 나와 관계 있고 있는 주변에 우리 동네 같이 살 만한 사람들하고 소모임이라도 만들어서 서다못해 신문 돌려 읽기라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나이 들어서 친구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단순히 사회 민주주의 이런 걸 떠나서 나의 노년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2-3명의 마을 주민들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사회에 대해서 말하는 정도의 시민의식을 갖자. 이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이제 그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꾸 이제 개인화되고 원조화되는데,
아까 연대 얘기하고 공동체 얘기하셨는데 이 관계의 소중함 이걸 말씀을 예, 하신 것 예.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도 해주시고 그 우문에 현답도 해주시고 굉장히 수고하신 우리 노민호 선생님께 박수. 예. 다음번에는 뭐 강의하지 말고 이렇게